금강의 물길은 전라북도에서 시작된다. 뜸봉샘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충북과 대전, 충남을 지나 서해로 흘러든다. 금강 하구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오르면 옥포, 서포, 나포, 웅포, 이포, 올망졸망한 강마을들을 지나 논산의 강경포구에 이른다. 금강을 거슬러 오르는 서해의 물길을 타고 고깃배들이 오르내리던 포구다. 흔히 금강 하구의 시작점으로 치는 강경. 바다로부터 배가 들던 시절, 배와 함께 온갖 물건이 모이던 강경엔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장이 섰다. 각종 수산물을 실은 수백 척의 배들이 포구에 줄을 섰고 하루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갔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해마다 젓갈 축제가 열린다. 만선기를 날리며 배가 들어오던 강경포구의 옛 모습도 재현된다. 언니, 저희는 배 타고 건강하게 잘 먹고 그리고 만선이 돼서 왔구만요. 아이고 역봤어. 동네 분들 다 오셨네요. 사람과 물건이 넘치던 강경은 이제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살아있다. 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해산물, 생선은 물론이거니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려서 이리 들어왔고, 그래서 바로 여기가 지금 염천동이 있는데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 염천동에. 거기다 이제 젓갈 담가 놓으면 이렇게 이제 김장철 돌아오면 수요가 엄청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젓갈도 이렇게 번창을 하게 되고 발달하게 된 거죠. 바닷물이 들던 그 시절의 기억으로 강경은 여전히 젓갈의 고장이다. 하지만 오래전 강경을 대표하는 음식은 따로 있었다. 강경 포구 옆에 한 식당. 과거 금강의 특산물이었던 황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바다에서 자라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황복은 보고 중에서도 맛이 으뜸으로 꼽힌다. 그런데 요즘은 그 황복 맛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아이 나 한복 먹고 왔네 하면은 다들 좋은 음식 먹고 왔네.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음식을 먹었어? 이런 그 이제 얘기가 나왔지. 그게 이제 그때는 황복 하면은 인기가 있는 이제 그 물품이었거든 이게. 사실은 이제 민물과 썰물이 이렇게 들랑들랑 해가면서 커가는 것이 신미가 좋아. 그런 걸로 나 생각해요. 민물과 바닷물을 넘나들며 맛이 오른 황복은 강 하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였다. 하지만 금강에 하구뚝이 생기면서 민물과 바닷물이 교류하는 기수역이 사라졌고 기수역에 서식하던 황복도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바다에서 잡히는 밀복과 까치복이 황복을 대신하고 있다. 한자리에서 3대째 90년 넘게 이어진 이곳 황복 전문 식당의 모습도 변했다. 저기 하우동 마쿠서나 그대도서부터는 그렇게 툭건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장사 못할 줄 알고 고민했어. 저 부여 기안가장 올라갔었어. 황복오고 위오고가. 부여 고란사 밑에서도 잡았잖아.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하우동 막은 게 이제 임진강에서 잡아가지고 갖고지. 금강의 물길을 따라 서해로 향하던 황포도배, 그리고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살던 왕복성 어류들. 지금은 모두 하구뚝에 길이 막혔다. 금강 하구원의 한쪽 끝에는 폭 9m의 콘크리트 통로가 있다. 왕복성 어류들을 위한 길, 어도다. 폭 9m, 길이 78m의 금강 하구원 어도는 다양한 어류의 특성에 맞춰 계단식과 돌망태식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어도 주변엔 숭어들이 무리지어 밀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밀물의 힘으로 열린 관문을 넘어 강으로 나가려는 것이다. 왕복성 어종 가운데서 힘이 좋은 숭어들 일부만이 밀물을 타고 어도를 넘어 강과 바다를 오간다. 하지만 몸값이 비싸 어민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것은 실뱀장어와 참개들이다. 실뱀장어와 참개들의 통로로 만들었다는 돌망태식 어도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봤다. 참개잡이가 한창인 10월이었지만 참개는 물론 어떤 생명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빠른 물살 탓인지 돌망태에는 이끼조차 끼어있지 않았다. 금강에 살고 있는 거기를 이용할 물고기나 생물을 고려를 하지 않고 위험력이 센 헤엄을 잘 치는 물고기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어도가 되어 있어서 여기를 주로 이용해야 될 어린 뱀장어나 참개의 경우는 기어 올라가는 수영 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어류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800m를 막아놓은 댐 끝. 작은 숨구멍처럼 열린 어도는 물고기들에겐 너무 좁고 가파른 길이었다. 봄 한철 실뱀장어만 잡아도 한 해살이가 넉넉했던 어부들은 이제 철 따라 어종을 바꿔가며 바닷일을 하고 있다. 실뱀장어 잡다가 없으면 이제 꽃게 잡아야 하고, 꽃게 잡다 보면 이제 숭어 잡아야 하고, 새우 잡아야 하고, 이제 이렇게 막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구값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실뱀장어만 딱 잡고 그럼 끝나면 되는데 실뱀 잡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꽃게 그물도 마취하고 숭어 그물도 사야 하고 이게 어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실화시가 나야죠. 발이 묶인 배들이 즐비한 장항항. 한때는 깃발을 휘날리며 항구로 들어오던 배들이 넘쳐나던 곳이다. 소형 선박을 타고 10분만 나가도 배 하나 가득 채우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소형 선박의 숫자는 3분의 1로 줄었다. 하구뚝 생기기 전에는 수영선박은 10분, 일반 어선들은 큰 배들은 많이 나가면 30분, 20분 나가서 조업을 해도 하루에 뭐 어획 강도가 높아서 멀리도 안 나가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나가다 보면은 수영선박들이 1시간 반 정도, 큰 배들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나가도 고의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그물 손질에 매달리지만 일하는 손길에 흥이 날 리 없다. 바다가 변하면서 바다 사람들의 삶도 변했다. 눈앞에 황금바다를 잃은 어부들은 이제 멀리로 나가 생계를 잇는다. 철 따라 변하는 바다 생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어부들. 어부들에게 가을은 꽃게의 계절이다. 꽃게잡이 어선들이 하나 둘 장항항을 나선다. 군산 외항을 지나 2시간 이상을 가는 먼 길이다 보니 해질 무렵에야 조업이 시작됐다. 야행성인 꽃게를 잡으려면 밤샘 작업을 해야 한다. 하룻밤에 서너 번씩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꼬박 10시간 이상 계속된다. 피로와 졸음, 밤바다의 적막과도 싸워야 하는 시간이다. 드디어 오늘의 첫 그물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끌어올린 그물에는 꽃게가 반, 불가사리가 반이다. 바다의 별이라고 불리는 불가사리도 꽃게잡이 배에게는 불청객일 뿐이다. 오르기만 하는 기름값을 감당하려면 한 번 조업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바다는 제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만큼만 내어준다.
많이 잡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고기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기름값도 못 하는 형편이에요. 이 정도 하면은 많이 한 게 아닌가 보죠? 예, 이거 한 5배 정도는 해야 겨우 현상 유지되는데 너무 없는 지금 고기 없어가지고 지금 배를 지금 다녀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꼬박 하루를 작업했지만 수지 타산을 맞추기엔 역부족이다. 먼 곳까지 나와봐도 바다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밤을 밝힌 어선들이 푸른 새벽을 뚫고 항구로 들어왔다. 쉴 틈도 없이 잡은 꽃게를 배에서 내려 위탁 판매장으로 옮기는 일이 계속된다. 지난밤 작업의 피로를 씻어줄 떠들썩한 이야기판이라도 벌어질 법하지만 항구는 그저 조용하다. 꽃게잡이가 시원찮기는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 모양이다. 무조건 이 고기라는 것은 민물하고 썰물로 만나야만 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만 이것이 이놈의 생태계가 되는 것이지. 나와서 산란을 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배가 대형화돼 버리고, 옛날에는 배가 작은 배를 움직였지만은 지금은 배가 대형화돼 버렸잖아요. 대형화가. 왜? 멀리 나가려고. 가까이 안 있고. 금강으로 향하는 서해의 물길을 막아선 거대한 뚝. 금강 하구원으로 인해서 연안의 황금어장인 기수역이 사라지고 있다. 자연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변화는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어민들은 점점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구원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장항읍 송림리. 바닷가를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갯벌이 발달한 곳이다. 갯벌은 기수역과 함께 중요한 하구 환경 가운데 하나다. 바닷물고기의 약 70%가 갯벌에서 알을 낳고 성장한다. 어민들에게는 씨 뿌리고 가꾸지 않아도 늘 풍요를 선물해주는 바다의 밭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은 곧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갯벌은 엄연히 수많은 생명들의 집이다. 바위 틈에서 작은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집게가 진한 붉은색을 띠는 도둑개다. 육지와 가까운 바닷가에서 주로 사는데 모래갯벌과 바위 틈을 오가며 서식한다. 그런데 왜 도둑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여름이면 주택가에 부엌까지 들어와 음식 부스러기를 먹기도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진흙벌에서 구멍을 파고 사는 칠개는 서해안 갯벌에서 가장 흔한 개다. 물이 빠지면 구멍에서 나와 집게다리로 쉴 새 없이 먹이를 주워 먹는다. 갯벌 생물의 움직임으로 갯벌은 숨을 쉰다. 뻘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공급하고 유기물을 먹고 분해해서 갯벌을 정화한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갯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자리 다툼도 벌어진다. 몸집이 비슷한 녀석들끼리는 한바탕 힘을 겨루기도 하고 작은 개들은 덩치 큰 녀석들을 알아서 피해간다.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송림리 갯벌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금강하구원의 서천 쪽 끝자락, 20개의 관문이 있는 군산 쪽과 달리 이곳엔 관문이 없이 모두 제방으로 막혀있다. 물이 빠지면 1000m가 넘는 긴 제방 앞으로 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본래 강물이 지나던 자리지만 하구원의 영향으로 생겨난 갯벌이다. 이곳 갯벌은 송림리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칠개들이 무성한 송림리와 달리 이곳엔 그 흔한 개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모래가 섞이지 않은 미세한 뻘로만 덮여 있어 생명이 들어가 숨 쉴 틈이 없는 것이다. 겉보기엔 같은 갯벌이지만 생명이 살지 않는 갯벌은 이미 갯벌이 아니다. 뻘갯벌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길을 막는 하구원의 영향이다. 조류를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바다로 나가기를 반복하던 미세한 뻘들이 하구원에 막혀 아래로 가라앉은 채 거대한 퇴적층을 형성한 것이다. 뚝 안쪽인 금강호의 상황은 어떨까? 현재 홍수 때면 간문을 열어 강물을 내보내는 군산 쪽의 경우 간문 앞의 수심은 10m가 넘는다. 하지만 간문이 없이 제박으로 막힌 서천 쪽은 성인 남자가 충분히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정도다. 토사가 쌓이면서 수심 10m가 넘던 강바닥을 메운 것이다. 게다가 강바닥을 채운 것은 시커먼 진흙벌이다. 입자가 고운 세립질의 벌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이것이 사실 많이 퇴적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유기물이 많은 것들이 세립질이 많이 퇴적이 되고 그 퇴적층이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되고 완전히 생물이 죽어 있는 상태로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부터 그 인이 용존돼 가지고 녹조를 대량 번성시키고 그렇게 되면 역시 더 문제가 발생해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아주 냄새가 고약한 하구로 바뀐다는 게 문제인데요. 금강호에서 시추한 퇴적층의 시료는 하구뚝이 생긴 이후 금강호 바닥의 퇴적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서천 쪽 제방 근처의 퇴적상을 보면 바닥에서 3m까지는 둥근 기포 형태의 굵은 모래질이다. 하구원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퇴적층으로 생명체가 살았다는 흔적이 보인다. 갑자기 이 지점부터 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 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 이런 층으로 바뀌는데 여기 층이 얇게 난 것들은 거의 생물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갑자기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예 생물이 없는 층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지금 서천 그 연안 쪽에서는 생물이 없는 층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라서 생태계는 거의 뭐 죽어 있다시피 합니다. 뻘은 가라앉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응집력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단단히 뭉친 퇴적물은 홍수 때만 개방하는 현재의 하구 간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시기별 퇴적상의 변화를 보면 하구원의 영향은 더 분명해진다. 5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금강하구원이 생긴 후 장항항과 군산항 사이에 토사가 급격히 퇴적된 것을 알 수 있다. 금강하구호 내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계속 쌓이고 있죠. 해마다 토사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약 20-30년 후 정도면 현재의 저수 용량의 한 2분의 1 정도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구뚝 바깥쪽, 바다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사가 퇴적이 돼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있고요. 토사가 쌓여 뱃길이 갯벌이 되자 항구도 그 기능을 잃었다. 장항항과 마찬가지로 군산 내항에도 갈 길 잃은 배들이 갯벌에 묶여있다. 20년간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파낸 준설토는 거대한 섬을 잃었다. 토사를 쌓아 또 하나의 섬을 만들고 도류제와 방파제로 끊임없이 물길을 막고 금강하구의 지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금강하구의 생태계는 점점 위협받고 있다. 갯벌이 물밑 생물들의 집이라면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직장이다. 과거부터 어민들 어업 활동의 대부분은 먼 바다가 아니라 집 앞의 갯벌에서 이루어졌다. 바구니에 호미 하나 들고 집 앞 갯벌에 나가면 웬만한 찬거리도 아이들 교육비도 해결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갯벌 생물이 사라진 갯벌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넓은 품을 내줄 수 없게 됐다. 텃밭 같던 집 앞의 갯벌 대신 이젠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와 조개를 잡기도 한다. 물이 빠지자 갯바위가 드러나고 바지락을 캐는 어민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장항항에서 배를 타고 30분이나 나왔지만 조개 채취가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어민들은 살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때야 잡지 이렇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아유 얼마나 찍자고. 옛날에 한 번 나가면 얼마나 잡겠어요? 한 번 나가면 그래도 제법 되겠는데 요번에는 소용없어. 요즘엔 좀 안 되나 보죠? 안 나와요. 한 번 나가면 조개잡이만으로 10만 원 벌이가 거뜬했단다. 기후변화로 난해구로 해마다 조개가 줄고 있다고는 해도 하구뚝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어민들은 믿고 있었다. 민물하고 이게 해수 유통이 돼야 되는데 내려오는 물은 딱 차단이 돼서 제대로 저기를 안 해가지고 뻘이 퇴축물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가지고 조개가 별로 성장을 못해. 옛날만 못한가 보죠. 평생 바다의 시간에 맞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살아온 사람들. 어민들은 수십 년 바다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바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갯벌 생물들이 본래의 자리를 잃어가는 동안 갯벌을 터전으로 살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다. 갯벌 생태계의 변화는 갯벌 생물을 먹고 사는 철새들에게도 이어진다. 개발의 바람을 비껴간 외딴 섬 유부도는 새들에겐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가는 새들은 이곳 넓은 갯벌에서 몸을 쉬어간다. 30여 가구가 사는 섬에 사람보다 철새가 많아지는 계절. 늦가을이면 철새들은 유부도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오늘 유부도에는 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생태 체험을 나선 청소년들이다. 철새 탐조객과 사진 동호인, 생태 연구자 등 유부도의 새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외가리하고요, 갈매기 그리고 도요새 무리들 좀 봤어요. 그 못 보던 새들을 좀 자세히 보고 또 뭐 먹이 먹는 모습도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보던 동물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좀 더 새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낀 철새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철새와는 다르게 기억될 것이다. 사람들이 새들의 쉼터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아직 백로와 도요, 기러기와 검은머리 물대새들이 돌아오고 또 떠난다. 유부도는 금강하구의 삼각주입니다. 삼각주인데 이게 이제 썰물이 되면 강활한 갯벌이 드러나게 되고 또 밀물이 돼서 물이 좁아져 공간이 좁아지면 이 도요들이 또 새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부도가 그런 의미에 중요하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 휴식 공간은 우리나라 전 해안선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유부도가 더욱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까치와 닮았다고 해서 유부도의 주민들은 물까치라고 부르는 검은머리 물대새.
멸종위기 동물 2급종으로 하얗고 까만 털이 섞인 모양이 턱시도를 입은 것처럼 화려하다. 월동을 위해 유부도에 오지만 일부는 봄까지 남아 번식을 하기도 해서 이곳에서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하구 갯벌의 부드러운 조개를 먹고 산다. 좋아하는 먹이와 쉴 곳을 모두 갖춘 유부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검은머리 물대새의 90%는 유부도에 모인다. 유부도를 찾는 또 다른 대표 철새는 도요새다. 부리 끝이 아래로 굽은 중부리 도요. 긴 부리가 살짝 치켜 올라간 큰 뒷부리 도요. 몸집이 작은 좀도요. 60여 종류의 도요들이 우리나라를 거쳐간다. 북쪽의 번식지에서 남쪽의 월동지까지 해마다 수만 킬로미터를 왕복하는 도요새들은 유부도에 들러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보충한다. 유부도의 갯벌은 새들에게 긴 여행의 휴식처이자 충전소다. 유부도 같은 경우는 그 도요물대새 최대 중간기 착지인데 조개를 먹는 새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개나 갯지렁이를 먹는 새들이 좀 증가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감소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류를 위해서도 다시 수문 개방이 돼서 모래가 좀 바깥으로 공급이 되고 유기물이 바다 쪽으로도 공급이 되면 더 많은 새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써 찾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갯벌의 작은 생명들. 하지만 그것들이 철새의 생존을 결정한다. 자연의 먹이사슬 안에서는 어떤 생명도 온전히 혼자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하구원 건설의 모델이 된 것은 물의 나라 네덜란드다. 국토의 3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둑을 쌓고 간척을 하며 국토를 넓혀왔다. 바다를 통해 불을 축적하고 세계 무역을 주도했던 나라지만 물은 맞서 싸워야 할 재앙이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상징이자 관광상품인 풍차도 그들에게는 생존의 도구였다. 바다보다 낮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지대의 물을 퍼올릴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네덜란드 하구원 건설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젤란트주를 찾았다. 1953년 해일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한 곳이다. 1800여 명이 사망한 이 재해 이후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라인강과 마스강, 스엘대강의 하구가 만나 삼각주가 형성된 델타 지역의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다와 강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을 차례로 건설한 것이다. 네덜란드가 물을 다스려온 지혜를 배우기 위해 충남도지사 일행이 젤란트주를 방문했다. 이들이 찾은 곳은 델타 지역에서 가장 작은 호수인 휘어스호. 1961년 델타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이다. 육지와 마주한 섬의 양쪽에 두 개의 댐을 지어 바닷물을 차단하고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Water quality was bad, with also a bad smell of the water, and the algal blooms caused a lack of oxygen in a great part of the lake. That meant that hardly any animals or plants lived on the bottom, especially in the deeper parts. There wasn't any life possible, and that now came back again.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다.
해답은 바로 바닷물. 개폐식 관문을 만들어 막혔던 바닷물이 다시 휘어스호로 흘러들게 한 것이다. 수질은 좋아졌고 바다 생물들은 휘어스호에 돌아왔다. 이후 네덜란드의 댐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됐다. The experience we got with Lake Vere has brought the idea to make also system in that fresh water. It means that the water would get salty again. There have to be solutions for that problem. But the idea of bringing water exchange between the salt and the fresh water system is growing. 스엘대강의 동쪽 하구에 자리한 오스터스켈트 댐은 델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공사였다. 델타 지역 하구의 댐 가운데서 가장 긴 댐으로 길이만 무려 9km다. 65개의 관문은 해일의 위험이 있을 때를 빼고 항상 개방해 놓는 것이 원칙이다. 바다의 수위가 3m가 되면 관문을 닫는데 1986년 완공한 후 지금까지 관문을 닫은 건 단 24번. 최근 5년 동안은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다. Because of the environment, because of the animals who live at the eastern Scheldt. We live between the North Sea and the eastern Scheldt. And to keep the environment clean and all the animals who live in the ocean and the eastern Scheldt, we kept it open. So the water can float in and out. And we keep the salty water. 바닷새부터 물고기들, 돌고래와 바다 표범까지 스엘대강의 많은 생명들이 이 관문을 함께 이용한다. 하지만 이 댐은 애초 바닷물과 민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Big dam in the eastern Scheldt, but water quality appeared to be so bad influenced by building dams that dam hasn't been built, and we built the storm surge barrier. That means that can be closed when there is a real storm, but now it isn't a dam that makes the flow of water impossible. 설계가 바뀌면서 예산은 3배로 늘어났고 공사에만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합의의 과정이었다. 길고 지루한 공사 과정.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대신 자연과 화합하려 했던 노력의 증거다. 네덜란드 델타 지역의 많은 하구호는 해수 유통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담수호와 해수호, 그리고 부분적으로 바닷물을 유통하는 기수호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하링블리에트호는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담수호다. 북해와 라인강을 가로지르는 하링블리에트 하구호는 전 세계의 하구뚝 가운데서 관문의 크기가 가장 크다. 심각한 수질 문제를 경험했던 다른 하구원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수 유통에 거의 합의한 상태다. 그런데 온전히 해일 방지만이 목적이었던 휘어스호와 달리 이곳의 담수는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도 쓰이고 있다. Here we don't have to build a new structure, yes? Because it is only we change the way at the times we open the doors here, yes? So that is cheap, yes? But you cannot do it without taking some measures for agriculture, yes? When these are ready, then you can start with changing the doors. 현재 정부와 주민이 함께 농업용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자연과 사람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생태계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댐의 본래 기능을 살리는 일 또한 농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는다. What we learned also is that if you change this by building dams, it's very difficult to restore this. So we don't have the illusion to completely restore the old situation because that is impossible. But we try our best to make the best out of it. 댐으로 막힌 물길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수질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렇다면 하구원으로 가로막힌 금강호의 수질은 어떨까? 충남대학교의 서동일 교수팀과 함께 금강 하구원 안쪽과 바깥쪽의 수질을 살펴보기로 했다. 수질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먼저 하구원 안쪽부터 수심에 따른 온도와 탁도, 용존 산소 농도와 엽록소 농도 등을 알아봤다. 녹조 현상이 지표가 된다는 엽록소 농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한 30에서 40 ppb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엽록소라고 하는 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 농도가 또 높으면 그것을 같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용존산소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직까지도 금강 하구뚝에서 녹조 현상의 후유증이 상당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하구원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세 지점에서 상중 하층의 물을 각각 채취했다. 상층과 하층의 수질 농도 차이를 알아보려는 것인데 바닥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상층과 하층에도 수질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구원 바깥쪽 바닷물의 수질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다. 하구원 안과 밖의 수질을 비교해서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호의 수질 개선 효과를 예측해 보려는 것이다.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하구원 안과 밖의 수질에 차이가 있었다. 물속의 유기물 농도를 나타내는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하구원 바깥쪽은 2ppm, 안쪽은 6ppm으로 외해의 수질이 금강호의 수질보다 2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수를 유입하면 희석 효과로 인해서 호수 내부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수 유통만을 성급하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마 염분 농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해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것들에 크게 지장을 받는 범위가 어디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가 어떠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관문을 열자, 해역에 있는 물을 유통을 시키자 하는 그런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 농업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생활 기반인 서천과 군산. 이 두 지역의 농업 용수 대부분을 금강의 하구뚝이 책임지고 있다. 예, 현재 금강호에서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는 충남과 전북 지역에 총 약 4만 2천 헥타르 농지에 공급하고 있고 그중에 충남이 약 1만 5천 헥타가 되겠습니다. 전북은 약 2만 7천 헥타르가 되겠고 그다음에 충남과 전북의 그 최근 3개년간 평균 공급량은 약 3억 3천만 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해수가 금강호로 흘러들어 염분이 확산되면 금강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쓸 수 없게 된다. 담수 확보라는 하구원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구 생태계와 농업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지난 10월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3대강 해수 유통 추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들의 해수 유통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였다. 해수 유통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면서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최근 금강의 해수 유통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개의 관문을 모두 개방하면 바닷물은 하구원 상류 24km 지점까지 올라가게 된다. 또 부분 개방으로 관문 5개를 열면 표층으로는 5km, 저층으로는 10km까지 바닷물이 확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해수가 확산되는 범위 안에 있는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데 엄청난 이전 비용 탓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수문을 5개가 아니라 한 2개 정도만 개방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2개 정도만 개방하게 된다면 그 바닷물이 한 5km 정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있는 취수원만 조금 상류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요. 하구원 상류 20km 이내에 있는 취수장과 양수장은 모두 7개. 하지만 5km 범위 안에는 문산 취수장과 화양, 서포 양수장 등 총 3개의 취수원만이 있다. 개방 수문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전해야 할 취수원의 숫자도 줄어들게 된다. 비용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또 해수의 특성상 담수의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층의 담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바닷물은 그 담수보다 그 10%가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서 밑으로 깔려 들어가거든요. 어느 구간을 지나서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데 그 구간의 상류 구간에서는 담수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밑에 저층의 기수가 한 5km 정도가 있다면 이 넓은 구간에 걸쳐서 뭐 뱀장어, 황복이고 무슨 참개고 뭐 다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거기서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바다로 나가고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다면 지역의 산업에, 지역의 어업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겁니다. 해수 유통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하구 환경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하구 환경을 활용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든 사례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순천 동천이 바다와 만나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갈대밭과 갯벌, 철새가 어우러져 사철 관광객을 부르는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생태 체험선이다. 철새들이 찾아오는 겨울철이면 긴 줄이 이어진다. 하구의 작은 포구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넓은 갯벌이 펼쳐진 순천만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안 습지로 국내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꼽힌다. 여기는요 갯벌에 들어오면 완전 복 받은 것 같지 뭐. 갈대밭도 좋지만 갯벌의 그 생태계들이 자연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복 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죠. 둥근 원을 그리며 군락을 이루는 갈대밭. 순천만의 가을을 완성하는 건 갈대다. 대표적인 기수식물인 갈대가 무성한 것은 강과 바다가 만나 생긴 순천만의 연안 습지 덕분이다. 현재 순천만 갈대밭의 바람소리는 순천의 상징소리로 상표 등록이 추진 중이다. 순천만의 자연이 순천의 이미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갈대숲 틈에서 붉은발 말똥개를 만났다. 금강하구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힘들어진 멸종위기 2급의 생물이다. 순천만은 육상의 생태와 해양의 생태계를 이해해주는 기수역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 기수역이 살아있는 공간에 뻘이 되고 그 뻘에 갈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기수역은 정말로 우리가 다른 어떤 그 복원을 하거나 할 때 표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아주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순천만의 터줏대감인 농개다. 큰 직개발을 가진 순놈은 나머지 한 발로, 암놈은 작은 직개발 2개로 열심히 갯벌을 정화한다. 이곳의 또 하나의 명물은 바로 짱뚱어. 화려한 등지느러미가 특징인 짱뚱어는 갯벌의 오염물질을 먹은 다음 다시 흙을 토해내서 갯벌을 기름지고 건강하게 만든다. 풍부한 먹이가 있는 순천만은 철 따라 찾아오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자연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 하지만 갈대밭 위로 길을 만들어 갯벌에 사람 발길이 닿지 않도록 하고 야간엔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순천만에서는 직접 만지는 것은 억제시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감각 중에 촉감만을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해요. 네, 그래야만이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지금 설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개 한 마리도 잡아보고 싶어서 잡고 장난치고 하는 것도, 또는 갈대잎 하나 함부로 꺾은 것도 그건 꺾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또 우리 순천만에서의 생태공원에서 앞서가는 관광 패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금강하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신성리 갈대밭.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구 뚝이 막히기 전 신성리도 순천만과 같은 하구 습지였다. 물때에 따라 하루 2차례씩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강이 호수로 바뀌면서 신성리의 모습도 변했다. 갈대밭을 적시던 물이 막히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습지는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은 육상식물인 억새. 갈대들 사이로 하얀 억새가 춤을 춘다. 신성리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갈대숲 사이에 살던 개와 짱뚱어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신성이 이제 억새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걸 안 넣는다 그러면 하구뚝을 열어야죠. 신성리 갈대밭은 갈대만 산 것이 아니었고, 뭐 칠개라든지 농개라든지 뭐 갈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수달이라든지 이런 종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 종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해수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강하구원이 완공된 지 20년. 앞으로 2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신성리의 갈대를 볼 수 있을까? 서천 갯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천연기념물 325호인 게리다. 게리는 머리는 고니, 몸통은 기러기의 모양새를 가졌다.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줄어들면서 게리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는데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무리 가운데 하얀 고리를 목에 찬 게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2006년 러시아의 아무르강 하구에서 연구자들이 부착해 놓은 것이다. 이 녀석은 매년 겨울 금강 하구에서 발견된다.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끝낸 게리들은
겨울이 오기 전 먹이를 찾아 남하하는데 하구 습지에서 자라는 세모 고랭이를 찾아 이곳으로 날아온다. 하지만 개리들의 먹이인 세모 고랭이도 금강 하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새들은 같은 장소에 한번 학습이 되면 계속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먹이가 없게 되면 이 새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이동 경로를 몰라서 중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강 하구뚝 해수유통을 해주는 것이 이 먹이가 되는 이 세모고랭이를 더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 개리도 더 많이 좀 숫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놓아둘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다. 금강하구 생태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건 역시 막혔던 물을 처음처럼 다시 흐르게 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새들과 물고기들, 식물들의 터에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바다를 메우고 물길을 막아 사람에게 편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두고 자연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의 물길이 막히고 갯벌 하나가 사라질 때 수많은 생명들의 세계가 사라진다.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순환고리 안에서 사람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강의 해수유통은 단순히 바닷물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오래 계속되어 온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